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의 복수, 산업의 지각변동이라는 정말 심상치 않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말이죠. 사실 이 사과를 맞췄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구가 명중했습니다. 지구가 이런 스크래치를 당하고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충격을 받은 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복수해야 되겠구나, 그 복수가 시작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 전역에서 홍수, 산불, 또 산사태, 태풍, 고온, 또 그 밖에도 가뭄이나 정말 많은 기후 재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복수가 시작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The Next Catastrophe, 이게 뭐냐면 다음 대재앙은 무엇인가, 돼지열병도 있었고 산사태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떤 대재앙일까? 코로나19라는 대재앙도 있었는데 어떤 소행성이 지구를 덮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다음 대재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다음 대재앙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바로 이 기후변화가 가져온 지구의 복수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엘니뇨의 경고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상과학자들이 23년 하반기부터 슈퍼 엘니뇨, 스트롱 엘니뇨가 시작될 수 있고, 그건 강력한 기후 리스크가 될 것이고 그게 또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더해서 중장기적인 이 기후변화에 어떤 산업적 영향을 받을지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97화에서도 이 장표를 보여드렸었어요.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하면 10가지 중에 보신 것처럼 6가지가 기후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5가지 5대 글로벌 리스크를 상정해도 그 중에 탑4가 다 기후 관련 리스크입니다. 환경 관련 리스크예요. 그 기후 리스크가 계속 점증되고 있고 친환경적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친환경적 요구 중에 하나가 세계 글로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러피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CO2가 계속 늘어난다. CO2 발생량,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이느냐? 2번처럼 카본 텍스, 탄소세를 매겨야 된다. 그리고 그린 서브시디,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중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또 풍력 발전, 이런 각종 인프라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이 CO2 배출량을 이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로 두는 게 아니라 빨간색,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사회는 이런 친환경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만 한다 라는 압력이 단행되고 있고요. 그 압력이 경영 전략으로서 표출된 모습, 그게 바로 ESG 경영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ESG 경영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요. ESG 경영 철학을 장착하지 않은 어떤 대기업도 없는 모습이에요. 또 탄소 저감 기술을 더 확대 보급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결국 이런 압력이 작용된 기업들의 행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ESG 경영에 정말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그 ESG 경영의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린다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은 서로 경쟁사예요. 경쟁사이지만 탄소 중립만큼은 상생하자.
탄소 중립만큼은 같이 하자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포스코 그룹에서 물건을 싣고 위로 올라갑니다. 평택 유통기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비어있는 배로 갔었죠.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현대제철 물건 싣고 오자 하는 탄소 중립 상생을 모색했고요.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간 이산화탄소 3,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나무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는 54만 그루를 심어야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ESG 경영이죠. 수많은 ESG 경영이 있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ESG 경영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나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두 그룹사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더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기업에도 이 두 기업의 탄소 중립 상생 모색 이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탄소 중립 상생의 사례를 많이 다른 분들께 전파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방면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이 부상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전기차 말이죠. 전기차는 분명 운행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 또 전기를 만드는 과정, 전기차를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더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뭐냐면 바로 CCUS입니다. Carbon Capture, Utilize and Storage. 이게 뭐냐면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혹은 지하 깊숙이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CCUS 기술입니다. CCU, CCS 이렇게 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합쳐서 CCUS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면 물에 모래를 섞어요. 그리고 그 물을 거름 종이에 딱 따르면 이 거름 종이가 모래를 포착하죠. 캡처하죠. 그게 바로 CCUS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장 굴뚝에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데 CCUS 이걸 고도화하고 이걸 더 많이 보급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거예요. 잡은, 포획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것을 캡처한 다음에 이동시키죠. 이동시킨 다음에 저장하죠. 혹은 그걸 재활용합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 탄소를 재활용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여러 산업적 섹터, 그리고 이것을 더 고도화하는 영역, 탄소 저감 기술 중에 하나로서 CCUS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뿐인데 그 밖에도 여러 방면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이 급격히 부상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고 또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지구가 주는 복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거대한 변화, 거대한 리스크가 등장했기 때문에 각 산업의 기업들은 그 거대한 변화에 혹은 그 압력에 혹은 리스크에 뭔가의 특별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혹은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그 패러다임 변화 속에 흥망성쇠가 있겠죠. 지는 산업이 있고 유망한 산업이 등장하겠죠. 그 유망 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 자동차 산업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도 20분 안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각 산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기상산업만을 가지고 또 건축산업만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짧게 전반적인 그 산업의 지각 변동의 모습, 기조광연처럼 그 모습을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해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고 그리고 2차 전지의 부상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겠구나.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보급 비중이 늘어나고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차 하나만을 봤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분명 변화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 쪽 있죠. 부산, 경상남도, 부울경 이 지역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준비 못하고 있다. 왜요? 오늘 내일에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에 너무 대응하는 것에 현안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미래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물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친환경차,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엔진이 아니라 모터의 수요가 늘 것이고 모터뿐만 아닌 각종 전장 부품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반면 내연기관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을 비롯한 각종 기계 장치들은 점차 부품에서 사라져 가겠죠. 그럼 많은 기업들은 분명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 우리 부품사들은 그런 미래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 거대한 미래차 전환에 따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산업의 지각 변동 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해 하시는 그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지각 변동이죠. 보시는 것처럼 PV가 바로 태양광인데요. 태양광 중에서도 계통형이 있어요. 중앙집중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distributed, 이것은 분산형입니다. 어쨌든 태양광이죠. 그 태양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과거 2017, 18년에도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3년, 24년으로 오면서 오히려 50%, 60%, 64%까지 차지하는 가장 재생에너지 산업 섹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늘려나가는 가장 보급형 그런 재생에너지 체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풍력 발전도 오프쇼어, 온쇼어, 그러니까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둘 다 있겠죠. 그 밖에 수력 발전,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재생에너지 체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에너지 공급 모델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거대한 전환, 에너지 대전환이 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산업의 지각 변동, 그렇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산업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상산업이에요. 기후변화가 야기되고 있죠. 자연재해가 있죠.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기상기후 산업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상을 예보해야 돼요. 기상 감정을 해야 돼요. 기상 컨설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하세요? 라는 컨설팅을 해야 돼요. 또 기상 예보를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업까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상기후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위험기상이라든가 기후변화, 날씨에 걸맞는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상정보의 수요 산업들이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기상 부가가치가 있다거나 기상 위험을 회피한다거나 또 기상정보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여러 산업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상산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기상산업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상기기, 기상장치, 기상 관련 기술 서비스업,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기상산업의 주류를 이룰 텐데요. 기상산업의 벌크가 계속 커져가고 있죠. 특히 20년, 21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21년까지인데 22년, 23년의 성장률은 이 종전보다 더 높을 거라고 연평균 성장률을 24년까지 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만하겠구나. 이것도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각 변동하면 바로 식품 산업입니다. 식품 산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식물성 대체육이에요. 왜냐하면 낙농업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말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고기를 안 먹어야 되나 봐요. 근데 어떻게 고기를 안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 쾰른 식품 박람회 현장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Meat More Meatless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하나의 이벤트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또 시연도 하고 시금도 하고 하면서 이 식물성 대체육이 고기하고 식물성 대체육하고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겠죠. 품질의 핵심은 그런 방향으로 이 말 그대로 고기 없는 고기를 지향하는 그런 식물성 대체육의 부상, 이것도 여러분이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도시농업도 하나입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폐허로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거나 뭐 시멘트로 이렇게 뭐 복잡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농업지로 작은 농장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이산화탄소 저감에 노력할 수 있겠고 또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한 환경적 가치, 또 사회적 가치 중에는 아마도 참여 인력이 늘고 도시농업 공동체가 늘고요. 그뿐 아니라 이 식량 자원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이나 도시농업과 같은 이런 식품 산업의 변모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풍수해가 잦아지죠. 농작물 피해도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산업 관점에서는 풍수해에 준비하기 위한 또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보험 상품 건수들이 늘어나고 그런 상품의 수요도 더 늘어나는 모습, 기상 악화라든가 자연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빈번해질수록 이 보험은 필수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금융산업의 유망한 상품으로서 부상하는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또 많은 제조 공장에서 상당한 그 기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조기업이라든가 판금 제조기업이라든가 그 기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혹한이 찾아오거나 폭염이 찾아오면 당연히 그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난방비나 냉방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손실을 막기 위해 에너지 파생 상품, 이 날씨 파생 상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날씨 파생 상품 그리고 그 날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 관심도 집중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이런 기후변화 또 지구의 복수가 단순히 어떤 복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지각 변동도 일으키는 산업의 구조 변화, 유망 산업을 만들고 또 지는 산업도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 변화도 만드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가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대한 기후 변화 속에 거슬 수 없는 변화일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죠. 기업 관점에서는 이 기후 변화가 몰고 올 분명히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각 변동을 관찰하고 관련 혹은 비관련 산업으로 다각화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많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건설업 같은 경우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또 에너지 제로 빌딩 같은 것을 더 많이 구축한다든가 또 모듈로 건축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건물을 다 만들고 조립식으로 레고처럼 레고를 만들고 현장에서 레고를 쌓기만 하면 되는 모듈로 건축법이 있어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CCUS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지금 제가 건설 산업을 예를 든 거지만 여러 가지 이런 지각 변동을 관찰하고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부는요, 가게나 기업이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 제도적 환경, 그리고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산업을 좀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과거의 낡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여러분들은 기후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 대응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유망산업이 있고 그 유망산업에 내가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질까를 고민하고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대응 속에서 반드시 부상하는 산업이 분명히 있겠죠. 제2의 2차 전지는 무엇일까라는 관전 포인트를 갖고 투자 관점에서도 그런 유망산업,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니까 그 리스크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뚜렷하게 부상하는 산업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는 방식으로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하시면 또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01회죠.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